그 이동통신의 전체적인 그 세대별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왔는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됐는가, 그 다음에 지금 저 핫이슈가 되는 5G라든지 6G 때는 오픈랜 같은 부분이 이제 그 정부 정책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고 뭐 투자도 많이 한다는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거는 시작은 되진 않았어요. 곧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뭐 먹거리가 어느 부분이 좋은가, 제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동통신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뭐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아시면 미래에 어떻게 뭐가 어떤 것이 앞으로 그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오신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저도 미디어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3D가 나왔을 때 한국말을 낳는 거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가는 방향하고 조금 갭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꼭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지금 메타버스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앞에 전에 메타버스 세미나한 거 제가 자료도 봤는데, 그게 과연 한국말을 낳는 기술일까? 콘텐츠일까 하는 건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보실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게임 산업에서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는데, 실제적인 거 가기까지는 우리 말하는 5나 6G, 적어도 6G 정도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은 그게 가상현실 속에서 모든 거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시적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펀드까지 뭐 얘기까지 나와 있는 정도로 가는 거 보면은 분명한 것은 그게 활성화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언제 그게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앞부분을 아마 여러분 아마 그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광고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유튜브도 있지만 KBS에 제가 광고 좀 예전에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통신 광고가. 그래서 그걸 킵할 수도 없어서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1세대 때는 어떤 광고가 있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5G, 6G는 기술적인 거 아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발전 방향 이런 거 가겠구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오픈랜이 가시화는 되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애트리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6G에 많이 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오픈랜보다는. 근데 사실은 6G 가기 전에 오픈랜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지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픈랜 말로만 오픈랜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틸리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 물론 화웨이 때문에 미국에서 오픈랜이라는 얘기가 많이 가시화되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시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인터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6G를 생각하면서 5G에서 확장시키려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일부 학회에서는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제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공부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는 이동통신하고 미래산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낯익은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80년대부터 90년대. 그 삐삐가 몇 년도에 나오신지 아세요, 혹시? 무선 호출기. 우리나라에. 그렇죠. 87년도인데 미국은요, 한 24년 전에 이미 삐삐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삐삐가 나오고 난데 어느 정도 시대 지금 삐삐가요, 그러니까 나래이동통신하고 서울이동통신 두 개가 있었잖아요. 나래이동통신은 2003년에 접었습니다. 사업을. 근데 서울이동통신 아직 하고 있어요. 소규모를 하는데 가입자 수는 한 4만 명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데이터 전송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업은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근데 그분들은 그거는 축소했지만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서울이동통신에서는. 그래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삐삐가 굉장히 인기 있고 그 당시에 뭐 중고등학생들은 뭐 아직 삐삐 없음. 삐삐가요 2천만 명이 삐삐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예전에 2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삐삐 없는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PCS 사업. 012, 015가 삐삐 사업 번호였잖아요. 거기 번호. PCS가 016으로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후에 넘어간 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1세대 모델이 나왔어요. 휴대폰. 그 휴대폰을 보시면 아 하고 이제 보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020년대 이후에는 사물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바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미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되려면요. 현재선 5G망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만 물론 뭐 지금 원격 의료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삶은 이후에 지금 2021년인데요. 방송은 2028년에 UHD로 넘어가요. 정책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7, 8년 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6G가 상용화되고 그럴 시간은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연구나 삼성 이런 데서. 그때 되면은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면이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를 차고 집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대로 간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되고 뭐가 나올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은. 근데 방송에 보면 벌써 광고에 AI 이용하고 가수가 쉽게 말하면 지금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을 광고에 뭐 데리고 오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벌써 그런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이동통신 발전을 보면 이렇게 이거는 다 지금 오신 분들 다 겪어온 세대실 것 같아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좀 달라지죠. 그죠? 4G 넘어가서부터 많이 달라져요. 4G 때는요, 그 전에 영상 하나 다운로드 받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4G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콘텐츠, 사실 이때부터는 기술보다는 콘텐츠 싸움으로 가게 돼 버렸어요. 모든 게. 여기는 거기에다가 이제는 속도, 그 다음에 지연되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요쯤 넘어가면 전부 앞에 초짜가 다 붙습니다. 광고에도 초짜가 나와요, 막. 그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쏙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도 바뀌지만은 거기에 얹혀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는 콘텐츠거든요, 사실은. 기술은 그렇게 가는 길을 깔아주는 역할만 잘 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도 우리가 6G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 해야겠다고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큰 로열티가 벌어지는 사업이니까 표준을 먼저 만들겠다 지금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면 벌써 체감 속도가 달라요. 100Mbps 그 이상까지도 간다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 주파수 대역이 지금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테라 주파수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또 간섭이 많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 해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많이 보셨죠, 그죠? 여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별로 컬러가 없어요. 그죠? 다 흑백이에요. 광고도 굉장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일 보면은 커요. 카폰. 근데 여기 보세요. 카폰이 하나에 400만 원 했던 시대인데 포니가요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이 휴대폰을 가입자가
3,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지금의,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갤럭시에 이제 폴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요. 사실 냉장고 한 개 값이고 PC보다 더 비싸요. 이런 노트북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자가 훨씬 고가의 소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훨씬 기능이 더 좋다는 거.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없어도 쓰시는데 지장 없잖아요. 모든 정보 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스피드지만 이 디자인도 바뀌고 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접근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보면은 사실 노트북도 잘 안 보는 집이 대부분 이거예요. 아니면은 노트북. 그 갤럭시 S가 나왔을 때요. 몇 대가 팔린 줄 아십니까? 갤럭시 S가요? 그 당시에 출시했을 때 2천만 대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거였죠. 그게 3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붙이는 3세대에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요. 기술도 진화는 많지 콘텐츠도 확 진화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보셨죠? 그죠? 이 광고에 한 소재거든요. 제가 떠왔는데,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간단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거리나 야외에서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가 등장해서 이거는 상대방에서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88년에 휴대폰이 이만해져요. 거의 군대 다 갔다 오시겠지만 군대 그 무전기 사이즈만한 그거를 들고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데 이때 그 사실은 시스템은요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화 그때 무슨 뭐 데이터를 알려고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통화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형에 통화도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지형에 볼 때는 그 통화가 그래도 무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유선전화기는 하나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딱 맞는 시대였다는 얘기죠. 거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전화는 되는데 이런 데이터 전송 능력은 거의 그 당시에는 초기 모델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때도 그래도 저는 고무적인 거는 이 방식 중에도 FDM이 주파수 분할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FM 분할 방식이라는 건요, FM 라디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 대역 자체, FM 라디오의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분할 방식과 F 주파수 방식이 있는데, 이제 시분할 방식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제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한민국도 이제 휴대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마트폰, 뭐, 제너럴 얘기는 안 했죠. 제 기억도 그냥 휴대폰, 그 막대기폰, 내지는 카폰 있는 거 보면, 그거 뭐, 좋은 차에 카폰 하나 달린 건, 대단하다. 그 정도 뭐, 확장이 안 된 상황이고, 우리 통신의 기관망의 어떤 그 셀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옥상에 지금 그 증폭기가 달려있고,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안테나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초기 모델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행인 건 AMPC라는 게 뭐냐면요. 이 휴대관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나가 버렸을 때 휴대전화 끊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택한 게 이게 이동간에도 인접국에서 이 휴대전화가 통화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ANT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초기적인 모델을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기지국 통해서 받았을 때 통화 품질은 뭐 우리가 논을 치더라도 이 연결 끊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됩니다. 1세대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 이 그림은 뭐 제가 볼 때는 최근 그림이라는 이런 전화기는 아니겠고요. 이런 식으로 초기 모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향 상향 뷰가 아주 단순한 구조가 됐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데이터를 알리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상향 하향님께 밴드 대역에 설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때까지는 개발이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G 가면은 뭐 그림이 좀 달라지죠. 2G부터는. 사실 2G가 아니고 그냥 그때까지도 2세대 디지털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이라 얘기하기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뭐가 발전하냐면 가장 중요한 이 문자 데이터가 허용이 됐다는 얘기죠. 대역에 실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 당시에부터 달라지죠. 이제 휴대폰은 50만 원 정도인데 아반떼는 1,200만 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가입자도 1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 보면요, 대부분 뭐 한국의 지형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명칭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효리가 막 그냥, 이효리가 초창기 이제 나왔던 모델이죠. 이 보면 휴대폰 사이즈도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카메라 기능 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런,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랄까 이때부터의 시스템 자체가 좀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휴대폰 자체가 그냥 통화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도 보내고, 저 때문에 영상도, 작은 영상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이제 이때는요, 그 GSM 방식이라는 건 유럽 방식이에요. 우리는 CDMA가 요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CDMA 제가 뺐는데 뒤에 3세대도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일 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심이라는 어떤 저런 스마트 카드가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칩이 조그마게 나오고 요새 내장도 이렇게 작게 나오고 그 당시에는 좀 컸었죠. 그런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무선 환경이 반경이 넓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날로그에 비해서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기 식별. 이전에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기기 인증 번호라 했지만 식별 번호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나 디지털 하면서 이런 어떤 구분이 되죠. 방문 위치 등록도, 홈 위치 등록, 인증고 이런 게 휴대폰 하나에 어느 정도 인증의 어떤 그 다음에 위치 정도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유럽 방식이고 저희들도 하고, 그 뒤에 아마 기억하시 2세대에다 2.5세대라는 얘기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 2.5세대 들어올 때 그때 CDMA 방식이랑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2세대 통신에는 1세대와 비교해 볼 때 딱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전송속도, 그 다음에 체감, 시간 지연의 차이가 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에. 근데 손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비포장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래도 그냥 시멘트 도로로 이렇게 쭉 깔아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환경이.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이때부터는요, 여기다 뭘 올릴까를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아,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요, 1세대는요, 10년 걸렸어요. 2세대는 9년, 3세대는 7년. 줄어들었어요. 세대의 이 진화 과정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요구하는 어떤 콘텐츠나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은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어떻겠어요? 하나의 옛날 같으면요, 그냥 컴퓨터보다 더 나은 기능이 돼버린 거지, 이게. 3세대가 보시면요, 디자인이 달라져 버려요. 자, 이 기업에서나 삼성의 쉽게 말하면 지금 양대 산맥이 모토로라란다. 저기 아이폰하고 갤럭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서로 뭐 디자인 때문에 뭐 서로 소송도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폭은 각자에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작아지고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 그 다음에 화면 자체가 지금 더 커졌잖아요. 액정 화면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그때는 이거보다 더 작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근데 휴대폰이든지 뭐든지 영상이 들어가면요,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상이 디스플레이, 오디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배터리 탈삭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신전부터 내장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굳이 그렇게 꼭 끼우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글로빙 서비스. 이전의 모델은 해외 나갈 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였지만, 이제 글로빙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영상통화. 영상통화라는 게 가능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보시면은, 당신의 기다림이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의 만남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S3를 지금 오직 키웠습니다. 삼성 갤럭시 S3. 갤럭시 S3가 나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휴대폰 자체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포함되는 것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가 나올 때는 삼성에서 가장 갤럭시 S를 많이 판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마저 이렇게 그냥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휴대폰. 이때부터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휴대폰이 그냥 단순하게 통화로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를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보낼 수 있는. 왜냐면은 2G 대비해가지고 전송 능력이 20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을 비교하시면은 이러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굉장한 기술력이었거든요. 그 다음 밴드 대역도 좀 달라지고요. 좀 이따 제가 주파수 대역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제는 휴대폰이 사용자, 언제는 하는데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보시면은 구글, 크롬, 음성, 문자, 영상. 사실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이때부터 달라지고, 전송 속도도 30Mbps, 그다음 시간 지연이 100ms입니다. 지금은 6세대는요, 0.1ms로 줄이자는 거거든요. 지연 시간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많은 그 휴대폰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콘텐츠가, 주변의 사업이 다양화가 많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IMF 시절에 97년에 휴대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억해 주시면요, 컬러링이 없었어요. 컬러링이 없었어요. 그럼 맨날 지하철 가면 따르릉 소리 되게 바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IMF 때 연구원인데 잘렸어요. 강제 해직을 당했는데, 그러다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지하철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막 우리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컬러링으로 바꾸면 괜찮겠네. 근데 그 당시 컬러링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휴대폰에 내장된 컬러링, 휴대폰에 음성 내장만 그거만 쓰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컬러링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내가 넣는 기능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TDM이라는 다중접속 방식이라서 C분할 방식을 쓰는데, 저거를 쓰면요, 그 FDMA보다는 저전력으로 이 에너지를 내줄 수가 있는 기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지금도 휴대폰이라는 것은 배터리, 사시면 알겠지만 배터리가 2년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쓰다 보면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그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배터리 같은 기술은. 지금 LG가 그 자동차 산업에 가기 위해서 통신 사업을 접었잖아요. 물론 그 영업이 하지만 기술적인 개발은 접고 일로 옮겨갔어요. 자동차의 배터리 산업으로. 근데 부가가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택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왜냐면은 이 전기자동차라는 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저께 광고를 보면서 이 기관도 없고 전기로 가는데, 야, 트렁크가 앞뒤가 있으면 대박이겠는데 진짜 앞에 있더라고요, 트렁크가. 뒤에만 있는 게 앞에 트렁크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앞에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 생각에는 저 앞에 이 기관이 없으면은 이런 트렁크 공간 좋겠는데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앞에 뚜껑 여니까 트렁크에 있어요. 그것처럼 전기장치, 전기 배터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 자동차에 전기 배터리 하나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기업 생각하는 게 배터리 렌털 사업, 자동차 배터리 렌털 사업, 대여 사업. 지금 자동차 바퀴를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1년 계약하면 한 달에 얼마만 줘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 배터리를 괜히 차를 사서 바꿀 수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생각했던 어떤 기업에서 그러면 렌탈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네. 근데 그 렌탈을 하더라도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할 수 있는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그 시장에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업에서도 하지만 개인 어떤 중소기업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휴대폰 사업도 마찬가지로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역폭도 오메가로 제한하고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진 유연성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를 갖다가 상이한 거는 논리 채널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 정도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3세대부터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3세대부터 이제 기초가 다지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4세대 올라가는데 지금 5G라지만 4G하고 같이 혼용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게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는 IMT 2000 참 이게 좋은 기술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크게 빚을 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 1세대 그 GSM의 어떤 기술을 개선해서 개발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볼 때는 에너지 감금에서는 아날로그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가령 말해서 AM 라디오 송신기하고 FM 송신기하고 비교해 볼 때 에너지 소모는 AM 라디오 훨씬 많습니다. 밀어내는. 그렇지만은 디지털로 가면서 축소를 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반대 방면으로 올 때 FM의 전리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전파 논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 무선 인터페이스를 참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축 더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못 갔다는 게 아직 사실은 굉장히 그 정보통신 쪽에 연구하시는 분이나 있던 분 지금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 기술 중에 IMT 2000 기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요. 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좋고 속도감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크게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왜냐하면 사실은 이 CDMA 방식이 거의 디지털 통신의 일반 보편화된 10분할 방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시간축으로 볼 때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형태니까 이 유연성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파수 FM 방식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체가. 근데 그게 아쉽게도 그렇게 꽃을 못 피웠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IM 특집은 이런 거 보세요. 세계적인 농민이 어느 지역과도 농민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 인터넷, 이메일, 정보교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지금 보면 이런 기능도 갖고 그 다음에 주파수 10분할 하다 보니까 주파수 그 FDM보다 10분할 하니까 주파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주파수 효율성이 높다는 건요. 밴드 대역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하, 하향 구분 주고 인접 채널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현재 3G 시스템이 지금 거의 상업적으로는 공존하는데 개인적으로 3세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지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옆에 쓰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3세대. 근데 지금 3세대까지인데 4세대, 5세대는 이보다 훨씬 빨라지고, 그 다음에 훨씬 용량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의 한 3세대까지 구조가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구조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다 적용했었다는 얘기예요. 잠깐에. 그래서 휴대폰이 쭉 나열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
이제 4세대 가면은 이제 얘기 LTE,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LTE 가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는요, 얘가 막 가장 속도 우선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때부터 이런 어떤 삼성, 뭐 하웨이 막 모든 어떤 통신이나 그다음에 그 뭐 웹, 그다음에 IT 업체 모든 업체가 거의 올인하는 거죠. 이 세계에. 그래서 뭐 보면은 전부 다 속도 얘기만 나와요. 본래의 영화 다운로드 기준이 3분이다. 뭐 광고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죠? 2000년 스마트폰과 비교해 볼 때 저 보시면요. 갤럭시가 안 빠져요. 이 뭐 노트북과 이거 데스크탑만 얘기한다 치면은 코어 i7하고 삼성에게 큰 클럭 주파수가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램은 더 상향돼 있어요, 휴대폰이. 그 다음에 하드 1테라. 요새는 뭐 휴대폰에 뭐 이 용량이 작아서 못 쓴다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요. PC 하나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시대가 4세대 시대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노트북?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근데 가격도 또 뭐 그렇게 싸진 않은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동성과 휴대성과 조차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처럼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와이파이로 보면 애지가는 데는 다 터지는 건 사실이고, 물론 뭐 데이터 요금 주면 더 좋죠. 그런 환경이 잘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뭐 그 KT나 SK나 LG나 기관망들이 정말 잘 깔아놨죠. 근데 아쉬운 거는 깔아놓은 것만큼 우리가 콘텐츠라든지 깔아놓은 건 활용 부분에서 왜 자꾸 밀린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데가 뭐 어마어마하게 추격해 오는 상황이고, 하웨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픈넷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 부품 있잖아요. 하드웨어 장비를 하웨이가 엄청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배격하는. 근데 그렇게 배격하기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거 없으면 또 못 쓰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일체형으로 하나의 분리가 안 됐고 그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통신사, B라는 C라는 통신사가 있으면 A라는 통신사 그것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로스가 안 돼요. 근데 오픈넷에 가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게 많고, 포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요.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마치 입대를 하자마자 제대를 하는 그런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How to live smart. Galaxy S2 LTE.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4G에서 30배 빠르니까 광고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뭐 입대하자마자 제대한다는 광고를 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의 체감 온도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송 능력이 향상이 좋다는 거는 영화 우리가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올린다든지 부분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러면서 기본적인 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SNS 모든 걸 지금 뭐 우리 줌으로 마찬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되거든요. 그처럼 이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SNS 결정적인 거는요. 이때부터 데이터 정성이 뛰어난 거에 비해서 SNS에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 SNS 최강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뭐 도로로 따지면은 거의 뭐 몇십 차선의 도로를 깔아놓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요. 지연 속도도 10ms로 바뀝니다. 근데 5G하고 지금 4G하고 지금 상존해 있는데 5G는 주창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5G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확보된 게 아니고, 뭐 제가 듣기로는 서울 경기 지역만 내년 봄까지는 뭐 다 확충한다. 왜냐하면 제가 왜 5G 때문에 많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저희들이 우리 아리랑 조국장도 계시지만은 MNG라는 게 있어요. 위성 중계방송하기 위해서 중계차를 대고, 아니 위성 중계차를 대는데 못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술 개발에서 MNG라 해서 뒤에 백팩만 하나 있고 카메라 있으면요, 이렇게 중계를 할 수 있는 백팩 장비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LTE 기관망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트래픽이 없을 땐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화질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연. 아까 지연이 좀 생겨서. 근데 보도 정보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데는 좀 늦으면 어때요? 뭐. 소식이 전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제대로 가려고 하면 5G만 갔으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림이 바로바로.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아쉬운 거는 공교롭게도 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법 통과할 때 막 난리 나고 막 아직도 소송 중에 서로 치고 싸움. 그때 유일하게 MNG를 성공한 데는 JTBC밖에 없었어요. 그 어떻게 JTBC에 있는 친구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가서 일했는데 그 방송 다 나간 거예요. 혼자만. 근데 그 화질은 둘째치고 그 당시 상황이 다 중계가 됐어요. 이 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돼요. 방송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대신에 4세대 제너레이션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 조건인데 4G에서 사실은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뭐 연동 능력이라든지 접속 시간은 이미 단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도 현재 쓰는데 큰 문제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네트워크, 유동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어떻게 쓰든지. 그런 거고, 롱텀 에볼루션이라는 기반 기술은 이런 하향 링크하고 FDM 링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멀티 인, 멀티 아웃 기법을 2대부터 4세대에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수신 다이버시티나 송진 다이버시티는 이제 안테나의 어떤 그 기술, 공간의 기술인데 그런 거에 종합적으로 선택하기에 따라서 얘가 컨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이제 뭐 이게 기술적으로 길산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에러를 정정하는 부분 자체가 채널 코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러 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롱텀 에볼루션에서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도 4G를 많이 쓰고 계세요. 5G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전에 갤럭시에 폴더폰 나온 거는 4G거든요. 5G는 다음 주에 나와요. 출시되는 거. 이 올림픽에서 썼던 거 있잖아요. 선수들. 그게 5G용이거든요. 뒤에 나와요. 지금까지 쓴 건 4G예요. 5G이지만 4G예요. 저도 5G 샀는데 4G예요. 사고 보니까 안 돼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적응 기술이 휴대폰에도 적용하는 걸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탑이 이런 식으로 아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LTE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 뒤에는 이때 출발했죠. 이 뒤쪽은 저 기술보다 더 다른 기술이 6세대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6G만큼은 대한민국이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앞에 설명한 걸 갖다가 도표로 제가 전송속도만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5G 된다 치더라도 6G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갈지는. 근데 아마 지금 6G 삼성 백서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애틀이나 이런 데서 본 기로는 초자연이라는데 거의 0.1ms 이하로 지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속도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갔는데요. 그냥 볼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광고예요. 여기 주시 보시고 뭐가 다른가 한번 알아보세요. 왜 이게 다른가. 속도 이런 거 마시고, 속도는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폰이 알아서 지켜줄 테니까 양장수를 한 번 더 보호해주는 폰터치를 쉼다. 안심을 쉼다. 세계 최초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 퀀터치 또 뭘 보완해줄래?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요? 지금까지는 제가 보안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요, 뭐 벤처 하시는 분이니까 보안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물론 그 솔루션이 보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와 빅데이터 용량과 시스템이 바뀌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보안 기술은 물론 이거는 뽀지 당연하게 초 이러면서 확장해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게 이제 보안. 어떻게 보안을, 오픈랜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사이에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이 화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확산이 되는데 선생님의 개인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포함돼서 이걸 인터넷에서 여기 맞춤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업체마다 굉장히 보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저런 형태 가면 갈수록 하나 대두되는 게 보안 솔루션.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 보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퍼블릭 코드를 쓰는 거 있고 막 굉장히 방식이 많은데 그게 그보다 더 강력한 보안 매체가 되는데 하나는 보안을 우리 PC를 이렇게 시스템을 사례망에 쓰면요. DMZ라는 어떤 보안 철벽을 만드는데 그게 강해질수록 사실은 또 문제가 생겨요. 접속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보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 경우에. 그래서 5세대로 진화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사용자의 경험의 서비스라는 금방 그 얘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뭘 했을 때 이 사람의 데이터.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보시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인터넷을 막 들어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들어가는 게 다 떠 있어요. 내가 주로 가는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A라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머리 접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가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접속했을 때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다른 걸 하잖아요. 며칠에 들어가면 또 그게 또 따라요. 앞에 게 날아가고. 이게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가시면은 쇼핑 사이트 가시면요. 내가 한 기록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갔던 거 다 이렇게 소트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림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보내요. 알림을. 이런 거 신상품 나왔으면 혹하고 찍으면 사시면 돼요. 그런 형태.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시고 상황인식 개별 콘텐츠, 그 개별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지감은 아마 이번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 관련된 책,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게 저렇게 되면은 굳이 회사? 굳이 학교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한테 많이 욕 먹은 게 아니 뭐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받고 건물을 세워가 유지한다고 등록금을 왜 많이 내냐고 차라리 온라인 수업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강의만 하시고 건물 줄이고 그 사회 환원하고 학생들 등급 줄이면 되겠네 이랬더만은 뭐 밥줄 끊길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팬데믹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그래 돼버렸잖아요. 근데 대학에 건물이 많은 건 난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그걸가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아무리 지원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팬데믹 2년 동안 왔는데 물론 뭐 학력이 뭐 고등학생들은 떨어지니 많이 그러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패러다임이 급성장에 바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게 왔잖아요. 근데 이전에 벌써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에다가. 근데 지금 거기는요, 장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선지적인 생각을 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마케팅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4세대, 5세대 가면 이렇게 되죠. 지금 기지국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서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건물마다 기지국. 근데 재밌는 게 다 뭐 KT, 뭐 SK 뭐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 방송에 있으면서 송진소 볼 때마다 내가 굳이 왜 이산에 KBS, 이산에 M, 저산에 M 왜 그래야 할까 그랬어요. 그 환경 파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 얘기했다 또 많이 욕먹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라디오 굳이 거기에 같이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이러는 어떤 셀도 보면 안테나인데 역할인데 무수하게 지금 많아요, 위에. 근데 그러면 만약에 6세대나 갔을 때 저걸 그대로 쓸 수 있을까? 글쎄요. 바뀌어야겠죠? 자체가, 장비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주파수 효율성은 5세대 하면서 굉장히 진화가 좋은데 6세대 가기 전에 아까 저는 오픈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뭘 할 건가. 그런 어떤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5세대 예정편이면 이미 이거 모바일, VR, AR 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제로.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형태로 다 지금 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무인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뭐 아마 기업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선 규제가 너무 많죠. 그죠? 선 규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후규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 규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요. 저도 잠깐의 대학원에서 저작권 제가 전공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할 때 법을 보니까 너무 선 규제가 많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시는 분이나 특히 벤처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예를 들어 드론을 말씀드리면요. 드론이 아직도 그 드론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국회에서 드론을 띄우는데요. 3군데 허락을 받아요. 3군데. 뭐 아시겠죠? 3군데 어린지는. 답답한 거예요. 그가 무슨 12km도 안 되는 그걸 띄우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락하는데 이 부처 3군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지켜보고 있어요. 기껏해 국회 전체 그거 찍는 촬영밖에 안 하는데. 그 정도.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시장의 거의 90%가 중국이잖아요. 다 중국 거예요. 사실 드론은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우리나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절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좀 이거 제도적으로 정책적인 가면서 제도적이도 바뀐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있지만은 과방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문턱을 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는 뭐 서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요, 올해 초에 발표한 게 이런 식으로 뭐 얘기는 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보다 인력 양성도 있고 품질 병화도 되고 자율주행차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추진 계획하는데 그 7월에는 여기에 뉴딜 정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정부 쪽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항목마다 지원되는 기술의 항목에 건 나와 있어.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5대 뭐 과제, 10대 뭐 과제를 쭉 나온 거 읽어보면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곧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다를 건데, 육지로 가기죠. 이제 육지는 그냥 빨리 진행할게. 육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초자가 붙어요. 초공간, 초대, 뭐 초성능, 초정밀, 초지능, 뭐 초실내, 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제가 한 3번, 4번을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서, 와,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와, 저거 어떻게 살지, 저거?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낀 거는요,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뭐, 앱박스 내지는 뭐, 위를 갖다가 제가 또 뭐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그, 플레이스테이션은 제가 산 게 아니고요. VOD가 너무, 제가 DVD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보냈는데, 당첨이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아, 플레이스테이션 이거만 하면 재미없는데, 이거 하드디스크 하나 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 그 프로그램 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일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있대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하드디스크 장착해서 썼죠, 뭐. 바깥에 안 도는 일본말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위가 집에서 하는데 이게 진동도고 다 오잖아요. 그때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안에 들어가서 하면 대박이겠다, 이거. 바깥에서 일하는데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만약 저걸 느끼면은 이거는 최고다 그랬는데 메타버스 환경이 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시면서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이 도표는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삼성 100세대 있고 모든 게 여기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좋아져요. 다 지금보다 훨씬 환경과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기술은 이게 삼성전자 100세를 읽어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신 분들은 이런 기술, 주파수 대역, 고주파 개선, 이중화 어떻게 할 건가, 토폴로지는 어떻게 구성할까, 주파수 공유기선, AI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빠진 게 있더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떻게 하냐. 이런 기술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원격 진로는 지금도 간이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실감적인 걸 못 느끼죠. 그리고 원격 진로 같은 거는 의사가 좀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수술 이렇게 AI가 수술했는데 확률은 더 높다고 자꾸 나오니까 좀 좋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약국, 약사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잖아요. 선생님의 모든 기록을 빅데이터 알고 있으면 왔는데 딱 손을 보고 이걸 페이스를 보고 이분은 이게 필요하겠는데 지워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시대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간이 976팁에서 2000년도 육지 개발에 본격으로 추진하고 2028년에 상용화를 시키겠다. 는 공개를 했어요. 아직 시간이 아마 7년 정도 남았는데, 빨라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이게 아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돌려서 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특징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5G에서 6G를 비교해보면 벌써 주파수 대역 최고 속도도 TPS. 체감은 1기가 0.1이고 이동 속도는 과히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그냥 뭐랄 겁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와 저속 세계와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가끔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선생님하고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육지가 돼서 이렇게 사무실에 일하다가 그게 싫으면 오프라인 나와서 만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재택근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정책적인 문제든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의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근로기준에도 법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로기준이라는 그 자체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규정 같은 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달라질 부분이고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산업 방향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정도 와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택시도, 그죠? 헬기 같은 형태로. 왜냐하면 드론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 한 명 더 싣고 가는 건 문제가 이미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고, 지능형, IoT,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요.
이게 다 모여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이 안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면요. 육지에서는요, 위성통신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따로잖아요. 기껏해야 뭐 위성전화 있지만 그건 특수고, 그 다음에 위성 쓰는 거 방송, 통신 일부만 쓰는데, 앞으로 육지가 되면 지상에 있는 통신과 위성통신이 결합이 돼요. 융합이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은 관제센터가 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바운드리 안에서. 그런 형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윤비영 선생님 거 보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연결 다 돼요. 모든 게. 나중에 뭐 자료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서도 재밌는, 여기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그림을 따라가다 보시면,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성숙화되려면은 사실은 육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영상통화에서 외국에 보지만은 가족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의 내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패러글 형태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게 유튜브 보면서 제가, 이게 있네 봤는데, 비대면이잖아요, 지금. 입학식을 못 하잖아요. 이분들 이제 디자인 하신 분인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입학식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같기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서 내 대신에 아바타가 내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입학식을.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아시는 보험을 달랬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대학에서도 입학식 해가지고 얼굴도 뭐 2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부부들이 많다는데 이런 형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설명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 근데 메타버스에도 이제 이런 5대 이슈는 항상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절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용어를 초월 이상 그 의미라는데 저는 그 이상을 봐요. 초월이 아니고 이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포켓몬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난리가 났더니 출근하는데 버스 타 저쪽으로 가더니 왜 가냐 했더니 포켓몬고 하러 가더라고요. 직원이. 버스는 여기 있는데, 왜 가는데 그거 하면.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글 맵과의 매칭. 그 다음에 제페토는 아주 지금 많이 핫 이슈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런 어떤 버추얼 로봇들. 이런 어떤 형태가 실제적으로 가상이 중심이 누가 되느냐. 근데 이게요, 결국은 개체지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내가 안 하겠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안 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자연이 나도 동화되지 않는 이 속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 4I가 만드는 차별화된 경험 가치가 메타버스 혁명을 예고한다는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이쪽을 보시면은 가상융합 확장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버전이 나와 있고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혹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세 가지 관점 보면은 편의하고 확장, 공간 확장 이런 측면, 기존의 인터넷 시대와 완전히 다르죠. PC하고. 이런 형태로.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메타버스가 꼭 황금알을 낳는 아이같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단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목 많이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도 지금 AI, 그죠? 빅데이터, 네트워크, 이 세 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PC나 모바일이나 어디 각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디바이스로 통일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디바이스가 PC는 뭐 접는 것도 나오고, 아주 뭐 자판도 접는 게 나오고, 뭐 똘똘 많은, 그죠? 스마트폰도 지금 나오는 시세인데, 저런 디바이스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맞게.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메타버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코인이라는 가상 윤활 경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기능 자체가 저기하고 접목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이치, 인간의 경험치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콘텐츠나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앞으로는 많이.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많아진다지만 상대적으로 또 새로 뉴페이스로 생겨날 직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에 안타깝게 할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기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성장은 아마 제가 막 그림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막 성장을 쭉 많이 할 것 같아요. 현재로 갑작스럽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오픈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인데, 오픈랜이 사실 대두가 된 거는 미국의 이제 하이웨이하고 그런 어떤 관계에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네. 물론 하시겠죠. 그죠? 정부 정책 하시는 분이나 그 개발하시는 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중계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아셈블이에요, 그냥. 그래, A사가 이거 쓰면 B사 이건 안 돼요. 구조가. 하웨이가 그동안에 공략을 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장비를 많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전 대통령, 먼저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무역에 마찰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안 쓰겠다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신망이. 그거 아니면 뭘 쓸 건데? 답이 없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그러면은 이거를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픈랜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를 사실은 분리해서 거기를 누가 써도 될 수 있도록 형태로 하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통일 개발하면 펌웨어만 될 수 있는 부분, 하드웨어는 누가 달아도 쓸 수 있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윈도우하고 리눅스는 오픈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오픈인 리눅스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리눅스 형태로 가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죠. 갖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은 쓸 수 있는 형태. 그걸 얘기하시는 거.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런 장비, 여기에서 이런 장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기존이에요. 이게 아셈블리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밑에 통신사들이 뭘 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 V1, V2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쓰면은 누가 붙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만 시키면은, 펌웨어 시킨다, 이런 기능만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면은, 굳이 A사, B사, C사의 중계기가 이 건물, 저 건물 다 셀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통일을 시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요, 이 부분이 분리했을 때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해서 펌웨어 시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봤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게 6G로 가면은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안테나 자체도 달라지고 방사적인 부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하드웨어적인 안테나 쪽으로 쏘아지는 방사, 항상 전파는요, 전방에 후방에 방사가 있어요. 이게 세지면요, 효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보안 부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쏠려서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PC에 보면은 하나의 창에 너무 많은 것을 띄웠을 때 어떻게 돼요? 열이 나죠. 그런 부분도 하드죠. 고려할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토콜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지금 아마 애트리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 애트리에도 삼성도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픈랜이 되는 게 문제점은 저 문제점이 생겼지만은 이런 어떤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안테나 장치로 하는 거고 분산 장치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셈블러에서 이 장비 아니면 못 쓰게 하는 부분을 자르자는 얘기죠. 잘라서 어느 통신사라든지 전문기관한테 쓸 수 있도록 다 통일을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부분까지도 다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그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게 그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하는 그 이동통신사는 아마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장비를 만드는 통신장비 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 만들어서 수행했는데 이게 돼버리면 수익성 악화는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장비가 각각 들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통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좀 다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수익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라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됐지만은 결국은 네트워크의 접속이나 네트워크에서 에러나는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연결 고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왜 기술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이라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이런 데서 하는 거는 품질, 소프트웨어 파급력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외국에는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오픈네임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일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라도 지금 아마 좀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요. 사회 분야, 미래 전략, 기술 분야, 경제 분야, 정치 제도 분야인데, 윤기원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맞아요. 사회 분야는 가상현실의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럼 그거는 그다음 기술 분야는 저런 게 다 접목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저게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콘텐츠가 만들어질까. 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경제 분야는 원격 근무니까 근로계약이 100%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까라는 그 올라갈 비즈니스를 개발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정치제도는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VR 동사무소 생기면은 그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일선 동사무소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불키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VR, 아고라 등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심화를 지금도 불특정 다수 SNS 보면 많이 편향돼 있잖아요. 이분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대두가 되면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거는 제도적으로 뭐 정치하신 분이나 뭐 법을 만드신 분이 제도적 보완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도 모른 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고민하시고 제도 제안을 하시고 이런 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 사실 그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럴 때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 6G라는 큰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처럼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벤처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안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도 얘기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규제 때문에 제가 많이 학교에서 싸웠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지 후 규제가 선 조치가 되고 거기서 보완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런 나라에서는 대부분 후 규제가 좀 많이 따르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 기술 부분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 육지가 돼서 진짜 우리가 표준화되고 우리가 먹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뭐 저희 대한민국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더 많은 아마 조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속속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것 두 개 다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만 이런 패러다임을 받고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